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책은 준비해뒀었는데 6월 날짜 가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칠 선생이 쓴 역사 앞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예. 역사를 공부했던 김성칠 선생이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써내려간 일기를 모은 것입니다. 예. 일기의 전반을 보면은 해방이 있던 해,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해 1945년 12월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예. 전쟁의 한 복판을 통과하면서 학자로서 겪어야 했던 전쟁의 이면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예.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예.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도 좋다라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미래에 어떤 상상을 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김성칠 선생이 전하는 한국전쟁 시기의 그 이면들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열어가야 할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은 뭐 일기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인간 세태의 변화들, 그리고 회의와 절망들 등등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6월 26일자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날이죠. 예.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 학교에서 느낀 이상으로 거리는 물 끓듯 하였다. 한 길엔 되놈이 고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군용차가 끊일 사이 없고 언제 풀려나왔는지 길가에는 소학교 아동들이 성을 쌓듯 둘러서서 그 고사리 같은 손들이 아프게 박수로 써 질주하는 군용차를 환송하고 있다. 전쟁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뒤이어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 마침내 오고야 마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길이 팽팽 돌고 눈앞이 깜깜하여졌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낀 것이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여기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란 해방 이후 5년 동안 좌우의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전쟁의 기운들이 감돌고 있었죠. 예. 그게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는 데서 오는 깊은 아픔 같은 게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학자의 눈으로 전쟁이란 무엇인지를 촘촘히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예컨대 6월 28일자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일 만에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이른바 적치 3개월이 이어지는데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진 서울을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낮 때쯤 하여 아이들을 앞세우고 도남동을 떠나 집으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이미 붉은 길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교 깃대엔 말로만 듣던 인공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되놈이 고개를 넘어서 동소문을 향하여 탱크며 자동차며 마차며 또 보병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억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의 언어, 풍속, 혈통을 같이 한 동족이고 봄에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 집에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그들이 상냥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적개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적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어제 본 국군과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다면 그들의 복장이 약간 이색질 뿐 왜 그 하나만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는 적으로 돌려야 한단 말이냐. 언제부터 그들의 사이에 그렇듯 풀지 못할 원수가 맺히어 총검을 들고 죽음의 마당에서 서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냐.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나는 길바닥에 털퍽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울래야 울 수 없는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씁니다. 인민군과 국방군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그 남과 북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한 민족으로서 왜 전쟁이 일어나야 했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정말 냉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냉정함이 하도 넘쳐서 무서울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역사학자의 정말 냉철한 시선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런 전쟁의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김성치 선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외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1950년 9월 1일자 일기인데요.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9월 1일 벌써 가을이다. 비 없이 그대로 생량이 되었다. 이 한여름을 살아낸 일을 생각하니 꿈 같다. 꿈 중에도 악몽이다. 밤사이 폭격 소리에 잠을 깨어서 유난히 밝은 새벽 달빛을 바라보고 누웠노라면 40의 고개를 바라보는 사나이의 뺨에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민족의 앞길을 생각하면 그대로 통곡하고 싶다. 동족 상잔의 마당에 외세가 겹들어서 우리의 조국은 이제 무서운 사륙과 파괴의 수라장으로 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포가 혹은 죽고 혹은 거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집이 혹은 쓰러지고 혹은 불살릴 것인가. 1인이 버리고 간 집과 공장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태놓고 다시 이 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당장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구호 식량이라도 들여올 수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날이면 나 자신부터가 굶어 죽을 수밖에 도리 없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뭇 억색하다.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우리 결의의 운명이 아닐까. 그도 외력의 침략을 받은 결과라면 울분을 던질 상대라도 있지만 남의 장단에 놀아나서 동포끼리 서로 살육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어두워진다. 지금 세계의 어디에 좌우의 알력이 없으리요마는 하필 우리가 그 가장 혹심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백성이 잘 살기 위함이라고 연불처럼 내던 친구들. 만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은 반드시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이른바 무자비한 투쟁의 고개를 넘어야 하고 마침내 동족끼리 서로 칼부림하는 멸망의 길로 통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우리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이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인지 묻습니다. 평화 번영을 상상하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읽어도 생생하게 되살아오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김성치 선생은 역사학자이면서 특히 번역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예컨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5권을 번역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일기 곳곳에서 연암의 일기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강대국에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보면은 사학자인데도 내내 감수성이 풍부한 그리고 묘사가 아주 리얼한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1950년 10월 2일자 일기 폐허가 된 종로 거리 모습을 묘사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이 저자가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듯 싶네요. 50년 10월 2일자 일기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흐르는 이 눈물이요 앞서는 이 한숨이다. 문자 그대로 폐허로 화한 종로 내거리. 종각은 흔적도 없고
인경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뼈대만 엉성하니 서 있는 빌딩의 지하실 속에선 하마 일주일이 지났을 오늘도 오히려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이루 형언할 길 없는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전신주 옆에 무참하게 끊기고 흐트러진 전선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중앙청의 시커먼 몰골에 찌그러진 모습은 낮에 나온 망령과 같아서 거들떠보기가 무섭고 번화하던 육조 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왓장의 잿더미로 화하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서울에 우리는 5년 동안 무엇을 보태놓고 오늘날 이토록 파괴를 자행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시원치 않을 이 심정, 다리만이 후들후들 떨린다. 광화문 내거리 비각은 허물어지고 남대문은 구멍이 뻥뻥 뚫렸다. 세브란스도 타버리고 서울 정거장은 쓰레기통 속에 담긴 찌그러진 창량갑처럼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다리도 지쳤거니와 마음이 더욱 고단하여 나는 서울역 앞에서 울면서 발길을 돌렸다. 싱싱한 입체로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여,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런가. 네, 폐허가 된 이 서울의 한복판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사진이나 글로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기라는 대단히 사적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쟁의 풍경들은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을 썼지요. 그런데 이 일기 형식으로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그려낸 것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산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방 직후 전쟁 전까지 남한과 북한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문화인들,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이 싫어서 남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남한이 싫어서 북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리고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 상황을 김성칠 선생은 짤막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2일자 일기입니다. 잠들지 않는 긴긴 겨울밤, 생각하면 인생이 허망하기만 하다. 10년을 두고 하루같이 사귀던 친한 벗들, 마음 놓고 모든 일을 의논할 수 있던 가까운 동료들, 연구실에 밤낮 드나들던 학생들, 모두 다 먼 딴 나라에 가버리고 나 홀로 폐허가 되어버린 시가에 남아있다. 언제나 조국이 통일되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올는지, 몸은 살아있어도 내 세계는 이미 가버린 것과 같이 느껴진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면 내 이러한 마음의 허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더불어 생의 의욕을 가질 수 있을는지. 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수많은 이산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전쟁의 풍경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요.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평화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것인지 한 번쯤 깊이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분이 1951년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네, 맞습니다. 1913년생인데 1951년에 사망했으니까 40을 못 넘겼죠. 예. 38의 나이에 고향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괴한의 저격으로 아하. 작고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도 조선 역사라는 책을 간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의 길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책에 그 서문을 쓴 신경린 선생의 전언에 따르면 김성칠 선생이 쓴 그 조선 역사는 하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하일기를 비롯해서 펄벅의 대지, 그리고 강효울의 초당 같은 작품들, 영어로 된 작품들도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재능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어떤 괴한에게 저격을 당해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 제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입에 올리고, 물론 싸울 각오로 맞서야 전쟁이 없다 이런 전제를 달지만,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어떤 정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속시키는 이런 자들은 이거는 살아있는 흉기다, 숨쉬는 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야만의 세상 상상도 못합니까? 그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흉기와 다름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김성칠 선생이 묘사하는 그 정말 아픈 피난민 행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이래도 좋은지 들어보라고 읽어주고 싶습니다. 예. 간밤엔 수원서 어느 초라한 음식점 부엌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한밤을 트세웠다. 오늘도 역시 눈 내리는 경부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이들은 마침 무리를 해서라도 집차에 태울 수 있어서 저기 안심이나 우리들은 트럭 위에 높다랗게 실은 짐 위에서 외투자락으로 눈보라를 막는 신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차 꼭대기에 주렁주렁 매어 달린 사람들이 비기면 이건 또 훨씬 나은 폭이다. 기차 지붕말에 올라탄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줄로 묶어 차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신이 졸다가 떨어져서 아이들마저 함께 죽어버렸다. 어떤 부인이 기차 지붕마루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일행은 이불을 펴서 바람을 가려 주었노라 하였으나 엄동설안에 달리는 기차 위임으로 그 추위가 오죽하려고 산모는 갓난은 새 생명을 집어서는 차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의식을 잃어버렸다.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기차 지붕 마루로 기어오르긴 하였으나 워낙 손이 꽁꽁 얼어서 마음대로 아기를 잘 추스리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를 가다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내려보니 이미 싸늘하게 숨죽어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 미쳐버렸다. 이런 가지가지 참혹한 이야기는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질 노릇이건만 오늘날 이 땅엔 하도 흔한 사실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으리만큼 우리들의 신경이 무디어 버렸다. 네, 이렇게 피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들 이런 책을 읽으니 만무합니다만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에 정말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으면 어떨까 허망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